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에도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어떤 분은 매수를 잘해야 된다, 또는 매도를 잘해야 된다, 또는 손절을 잘해야 된다, 많은 얘기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식 투자는 멘탈이 강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필드에 있을 때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계좌관리 또는 컨설팅 업무를 증권사에서 진행을 했었죠. 이때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그룹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자산관리 측면에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을 이제 관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하십니다. 반면에 전체 자산을 말씀드린 거죠. 전체 자산이 크지 않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자금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그 투자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자산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부자들은 주식에 투자되어진 나의 자산 규모가 10%를 넘지 않습니다. 자기 집 빼고요.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자산 또는 예술품에 투자되어진 모든 자산 비중 내에서 주식에 투자되어진 상품 자체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절대 자산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자산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죠. 그리고 일정 하락에 대해서도 기다리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크 관리와 자산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위험과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산에서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압니다. 하지만 내 자산의 절대 자산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작은 흔들림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손절하고 또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의 장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수확을 할 때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태풍이 올 때나 날이 좋을 때나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작물을 수확하게 되죠. 지금 장은 이미 씨는 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올 초 지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의 상황 하에서 주식시장은 씨가 뿌려졌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 시기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비바람도 치고요. 그리고 태풍도 오고요. 그리고 가뭄도 들고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 가을이 되면 추수거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릴 줄 아는 투자의 습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의 장 상황이 오르는 것 같은데 빠지진 않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속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서 종목 간의 순환이 진행되는 흐름에서의 어려운 장입니다. 이런 장은 씨를 뿌리고 수확 시기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성공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비바람과 태풍, 가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또 언제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올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의 그 시장 이슈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최근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이후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망치 많은 얘기들이 있죠.
이 부분 명쾌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흔들림이 있겠죠.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 한번 여러분께 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전망, 시장 자체 흐름이 최근 2,5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상황에서의 시장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또 언제쯤 움직일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오늘의 시장 패턴, 옵션 만기일은 매월 있기 때문에 6월 옵션 만기일에도 오늘과 같은 현상들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쉽습니다. 미래의 상황을 미리 알고 시장에 대응하게 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식이.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서의 시장 패턴 한번 전반의 시간별로의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목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그 댓글창에서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되는지 이전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삼성 엔진에 대한 주가 전망과 현재의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2주 전에 제가 장시현 차장과 그 찐시황을 진행하면서 셀트리 헬스케어를 말씀드리면서 2주 후에 이 종목에 대한 전망치,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둘이서 알아보자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혼자 진행을 하는 그 바람에 셀트리 헬스케어 저의 관점으로서의 내용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심 종목,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동차 부품 업종, 자동차주들 최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완성차 비해서 부품주는 아직 움직임 자체가 정체되어진 흐름입니다. 부품주 현대 위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 IT 업종이죠. 네이버 최근 상황에서 오랜만에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네이버 과연 지금 물타기 좀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관심 가져도 되는지, 또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한번 짧게 짚어드리면서 깊이 있는 내용에서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상황에서의 진행이었고요. 전일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9%의 그 하락률을 보여줬죠. 전년 동월 대비 지난 4월에서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4.9%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미 2년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죠. 안정화 단계에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미국의 금리 수준 상황 흐름 또한 최근에서의 10번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0.75%를 4번 했고요. 0.25를 4번 했고요. 0.5를 2번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수준에서는 동결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6월에는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결하면 과연 시장에 좋은 영향의 그 흐름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채 한도 그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여당과 야당이 현재 논의를 하고 있죠. 그 이전에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발권 국가이죠. 그러면 달러를 어떻게 찍어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는데 어떻게 찍어내고 어떻게 회수하는지,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흐름이 동일하게 움직임이 과거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낼 때 중앙은행격인 패드가 달러를 찍어냅니다. 보통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BOK, 우리나라는 뱅크 오브 코리아, 이게 중앙은행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BOJ, 유럽도 BOE, 미국 같은 경우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개인 일반은행입니다. 패드에서 발권을 하는데요. 발권할 때 이렇게 발권을 합니다. 마구잡이로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미국이 이번에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각 국에 서신을 보내서 이번에 미국이 10년 만기짜리 채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은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입찰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서신을 보내고 통보를 해서 수요 예측을 다 받아냅니다. 받아낸 결과 예를 들어서 1억의 규모의 참가자 기관의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패드에서는 3억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채권을. 왜 그럴까요? 3억을 발행해서 1억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한 기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2억이 남겠죠. 2억이 남는 채권은 패드 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죠. 패드가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차변과 대변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부채가 있으면 자산부채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이 스퀘어돼야 됩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합이 맞게 되는 겁니다. 2억 원어치 채권을 추가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패드의 금고에는 2억 원의 채권이 있죠. 채권 금액에 맞는 달러를 2억 원어치 발행을 합니다. 그래야 차변 대변이 맞겠죠. 그럼 발행된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합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뭐 경기 회복이 더디다 그러면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돈을 뿌립니다. 또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증시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연동되어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의 흐름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최근 코로나 이후에 금리와 달러의 흐름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금리가 우리가 단순하게 내려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채권을 계속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고 금고에 있는 채권에 대한 가격만큼의 달러를 발행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4,500조 원에 대한 유동성을 계속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실업자들에게는 정부에서 3,000불을 주고요. 월간. 주정부에서 3,000불을 주고. 그래서 실업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600만 원 정도를 그냥 정부로부터 받았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취업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이 달러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향한 달러를 소진하는 거고요. 달러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겠죠.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겁니다. 4,500조에 달하는 달러를 발행을 했으니까. 채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 패드는 시장에 풀린 자산을 이제 회수해야 되겠죠. 이게 중국이 샀을 수도 있고요. 일본이 샀을 수도 있고요. 유럽이 샀을 수도 있고 한국이 샀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판단돼서 코로나 같은 위험 시점에 우리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모든 투자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채권, 달러 표시 채권, 그리고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은 막 강세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왜? 수요가 많이 사자가 몰리면 높은 금리의 상품을 발행할 필요가 없죠.
낮은 금리로 계속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자가 많아지니까. 주식하고는 좀 다르죠. 주식은 사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채권은 사자가 많으면 굳이 내가 높은 채권 가격을 발행할 필요가 없죠. 왜? 사자가 많으니까. 낮은 금리를 줘도, 낮은 이자를 줘도 사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진행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위기를 터뜨립니다. 위기가 무엇이냐? 위기의 모습을 한 위기는 많습니다. 금융위기가 될 수 있고요. 시스템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같이 전쟁으로 인한 물가 위험에 대한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모양을 한 위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위기가 나타나면 또 한 번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다 필요 없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투자 상품에 투자하자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안전자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을 많이 선호하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달러 표시 채권과 달러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내리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과정에서 달러의 가격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떨어진 달러의 가치를 다시 달러를 끌어올리면서 일정 수준까지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의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구간에 진행이 된 다음에는 안정적으로 금리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 주식시장이 방향을 잡고 다시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됩니다. 패드가, 연준이 이 과정에서의 긴 흐름에서의 금리와 통화를 가지고 세계 경기를 왔다 갔다 저울질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수준을 판단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예상하고 짚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미국의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지난해 3월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기에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전 단계, 이전에 코로나로 4,500조에 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죠. 이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내려가고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금리도 올려야 되고 달러 가치도 올려야 되겠죠. 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데 미국에서는 무제한 발권을 하는데 무제한 발권 과정에서 이러한 위기와 이런 그 롤링이 없다라고 한다면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추락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발행을 하고 끌어올리고 발행을 하고 끌어올리고 이 과정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쟁이 발발하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계속 올렸죠.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도 따라서 상승하는 진행의 형태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수준에서의 금리 수준의 고점을 만들어준 이후에 최근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현상에서의 금리 수준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미국의 금리가 또다시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러한 과정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왜? 기존에 풀었던 유동성을 시장에서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으로의 자산이 집중화되는 현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달러가 충분히 패드 금고로 다시 들어왔고요. 높은 강세 달러로의 회수한 이후에 금리 수준은 일정 수준에서 이제 안정화 단계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는 거나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국의 금리는 평평하게 3.4 전후로 해서
시장의 흔들림 과정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겠죠. 이러한 흐름 내에서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안정화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의 진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디폴트, 이 과정에서의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미국 전체 금리 수준과 통화 수준에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디폴트 위험 과연 있느냐? 과거에도 미국의 디폴트 관련해서 매년 위험의 시그널들이 있었고요. 과거에는 미국의 행정부가 셧다운된 적도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서. 이번 6월 1일이 그 부채한도 유예 협상 마감 시한이죠. 제 판단으로는 아마 연기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결국은 협의하겠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 국가이죠. 1930년대 이 부채 한도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80년 정도 됐죠. 80년 동안 80번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시한을 넘겨서 디폴트, 셧다운 된 적도 있고요. 셧다운이라고 뭐냐면 디폴트라고 해서 정부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셧다운 됐을 때는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딱 집에 가버립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 한도를 늘려서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고요. 또 건설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 사업에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딱 멈춰버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중간에 집에 가버립니다. 이게 행정부의 셧다운입니다. 과거에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있었고요. 중앙정부도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타결되었지만, 그래서 지난 80여 년 동안 80번 정도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고요. 이번에 6월 1일이 이제 마감 시한이지만 계속 여야 간에 밀당을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위기로의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또 해결됐다라고 하면 또 긍정으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의 상황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한 내용은 시장의 악재는 아니다. 결국 해결되는 내용이다. 이 내용으로 주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타이밍이다.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반의 상황과 앞으로의 금리 상황, 그리고 페드가 왜 무제한적으로 돈을 발권하면서 금리와 미국의 달러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연동되어진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이 과정에서 주시장은 또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자본시장이 지금 3.4%,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이 안정화되어진 가운데에서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시장이 올라갑니다. 다만 제가 지난 시간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당분간에 의해서 디커플링 되어진 상황 하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 시장은 좀 더 흐름에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 시장은 당분간에 의해서 상승보다는 등락의 과정에서 횡보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어디까지 등락이 나타날 것이고 어느 수준까지의 조정이 나타날지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다음 주 5월장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종목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주가지수 월봉 지수 측면에서 가격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상황에 설명을 드렸죠. 6, 7, 8월까지의 등락장의 상황이 나타나고 7월 말부터 해서 8초 구간에 저점 찍고 지수 상방 턴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해서. 일봉 기준에서 좀 짧게 해당 지수 구간에서의 설명을 드릴 때 지난주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주초까지 해서 시장의 흐름이 리바운딩이 세게 나온다면 주가가 2600포인트까지 올라간 뒤에 거기서 또 흔들림이 나타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은
슈팅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B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B 구간은 옆으로의 행보입니다. 이게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에서의 시장 내용이었고요. 오늘 정리한 내용에서의 흐름은 이 내용입니다. 당분간의 영역, 그러니까 당분간이라고 한다면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기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략 한 열흘입니다. 10일 정도. 그리고 시장의 흐름은 오늘 종가는 좀 밀렸지만 옵션 만기로 했습니다. 등락의 장, 오르내림의 장, 크게 빠지지 않는 장. 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 시장이 자체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더 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보 전지를 위해서 1보 후퇴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이 에너지 응집 과정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환 시장의 흐름 때문입니다. 이게 달러 원 가격의 차트입니다.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어지는 상황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의 상황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되게 되면 원화는 강세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최근에 약세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달러와 원화가 디커플링 되어져서 현재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무역수지 관련한 내용이겠죠.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지난 1월 기준에서 120억 불 적자, 그리고 2월에 50억 불 적자, 3월에 40억 불 적자, 4월에 26억 불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경상수지라고 해서 우리가 무역수지라고 하면 국가 간의 무역 교류를 통해서 이게 흑자냐 적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경상수지라고 한다면 자본시장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무역 플러스 자본시장에서 교환까지의 내용을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경상수지는 이번에 4월 기준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인은 미국에 투자되어진 국내 자산이 대략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이 국내로 송금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달에 26억이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플러스 내지는 적자폭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으로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에서의 흐름은 앞으로 열흘 동안 등락의 과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 5월 후반부가 되겠죠. 그러면 무역수지가 줄어든다는 뉴스들이 나오겠죠.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2600포인트가 또 흔들리고, 모멘텀이 그 단계에서의 지수 상황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또 일정 부분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나고, 이게 5월, 6월, 7월 말까지 진행된 상황 하에서 8월부터의 흐름이 전환되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장 진행 단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짧게 보면 오늘 그 중요한 위치에서의 그 환율시장, 통화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통화시장에서 원달러가 A 흐름처럼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왜? 오늘 아침 시초가 7원 정도 하락 출발했죠. 최근 내에서의 환율시장에서의 상황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의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시장에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이들이 시장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런데 오늘 종가상으로 환율시장에서의 상황은 선물 종가로 1326원입니다. 여기서 세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위로.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의 상황 또한 등락의 과정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환율시장도 당분간의 영역에서 등락의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 B 구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1315원은 아주 중요한 가격의 지점입니다.
지난 흐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 돌파하지 못했던 이 가격의 상방 가격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돌파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1315원 수준에서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315원을 하향 돌파 유무에 따라 종가장의 흐름이죠. 장중에 살짝 돌파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돌파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타이밍, 주식시장에서의 상승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1년에 12번이 있죠. 선물 만기일은 1년에 4번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옵션 시장은 기관이 선도하는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1년에 대략 7조 원 정도를 이익을 취해갑니다. 왜? 기초자산인 주식에 대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죠. 개인은 주식 투자 자금은 크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형주 내지는 시총이 높은 종목보다는 시총이 낮은 종목 위주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관은 시총 상위 종목도 있지만 중형주급의 종목이 많고요. 그리고 기관은 임의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펀드 매니저를 연상시킬 때 내가 자율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낼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운용사의 운용력들은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 상당 기간 일을 하면서 업력을 키워온 이후에 운용사로 한 단계 상향화돼서 이직을 합니다. 운용사에 가서 뭘 하느냐? 바스켓을 짭니다. 나는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에 시장 상황과 연동되어져서 주식시장에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한 20종목, 10종목으로 구성된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리서치입니다. 조사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해서 바스켓 내에 담겨진 종목들에 대해서 고객이 펀드 가입을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운용력은 기계적으로 납입된 자산을 최초에 약정된 종목들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해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삽니다. 다른 종목을 살 수 없습니다. 단 일정 한도는 있습니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는 있겠지만 이 자산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초자산에 대해서 막대한 자본력을 통해서 시장을 흔들어가면서 선물시장에서 이익을 취해가는 겁니다. 선물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약간 손실이 나도 그냥 가져갈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1년에 4번의 결제일을 통해서 대략 7조 원, 엄청난 돈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갑니다. 기관들은 좀 작죠. 그래서 옵션 시장, 매월 결제되는 옵션 시장, 특히 옵션 시장에서 만기 주간, 만기 2, 3일 전부터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기관들이 참여해서 이때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박스에서 오늘 또는 이번 주 종가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따라서 풋과 콜에 대해서 매도를 쳐서 가두리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옵니다. 기관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1년에 대략 2조 원 정도를 수익을 가져갑니다. 매월 1,500억 정도를 수익으로 만들어갑니다.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제가 이걸 잘하냐면 제가 해당 업무를 증권사에 있을 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장 초반입니다. 9시 극초반에 시장의 흐름과 기관 동향에서의 상황을 제가 시간대별로 왜 옵션 만기일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딱 장을 열어서 9시 40분, 10시 근처까지 시장을 판단해 봤을 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갭 상승했죠. 그리고 일정 흐름에서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기관의 포지션은 콜에 대해서 매도, 콜 매도, 풋 매도가 콜은 16,000개, 풋은 42,000개였습니다. 딱 여기서 판단되는 게 뭐냐면
그럼 기관들은 가두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풋에 대해서 주가를 장 초반에 띄우면서 지수를 올려놓고 풋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수량을 확 늘렸죠. 42,000대 16,000. 그러면 기관들의 의도는 특히 외부 변수가 특별하게 없는 상황에서의 시장이었죠. 오늘장 만들어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10시 전후로 해서 고점, 이 고점이 고점이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림 이후에 빼겠다라는 겁니다. 양쪽 포지션을 제로화시키겠다는 전략에서의 진행이죠. 그래서 제가 10시 상황에 말씀드린 내용이 기관들은 이 포지션이고 만기 전략 시 한 방향 매도 5만 이상 강화했을 때 반대로의 전환이 나타난다. 풋매도에 대해 42,000이기 때문에 10시 전후로 해서 지수는 등락이고 하락할 것이다. 이 부분의 시장 상황이 예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제가 흐름이 어떻게 날지 이 부분을 여러분께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양털 깎기 진행이 될 것이다. 12시 전후까지, 10시까지고요. 이 흐름에서의 상황은 11시입니다. 11시 상황이고요. 이때 기관들 포지션은 앞서 말씀드린 포지션에 대해서 콜 매도가 많아졌죠. 좀 전에 16,000개와 42,000개, 42,000개에서 풋은 좀 줄고요. 콜은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수를 움직이면서 그 전에 풋과 콜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보다는 인터넷 잠깐 찾아보시면 됩니다. 매도 포지션은 또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지 흐름만, 내용만, 분위기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옵션 만기 전략에서 어떤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11시 상황 하에서 지수가 이때 고점이었죠. 내려왔습니다. 수량이 정렬될 겁니다. 12시 구간까지 해서 동수량이 되겠죠. 양방으로 다 먹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단기 시세 과정, 수량 감소, 또 양털 깎기, 종목 간 흐름은 지수 과저 비중이 낮으면서 시장 우호적 업종 종목으로 시세 형성. 예를 들어서 건설, 철강,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장 강세일 것이다. 왜? 지수 관여도가 낮으면서 소형주는 아니고 중형주급의 종목 내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장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종목들은 철강이나 건설이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11시. 그리고 나서 1시죠. 1시 상황에서 제가 11시 상황에서 말씀드린 게 내려갔다가 대반등 주고 다시 밀린다고 했죠. 10시 상황에서 이 흔들림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대반등 준다는 말씀드렸죠. 이 흐름에서 내려갔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밀린다는 측면으로 1시 상황에서 포지션을 보고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43,000대 37,000 바뀌었죠. 콜과 풋이 수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비례 수준에서의 수량을 보여줬습니다. 43,000, 37,000.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두 가지로의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그냥 이 가격 구조로 해서 이 포지션으로 종가까지 끌고 갑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리하게 안 움직이면서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쫙 뺍니다. 아차, 뜨거 할 정도로 쫙 빼버립니다. 무섭게 빼버립니다. 보합 수준까지 빼버립니다. 이유가 없이. 이런 두 번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비례됐기 때문에. 1시 상황에서. 그래서 상방에 대한 양털 깎기가 완료됐고요. 위로 지수를 올려서 털어먹는 게임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아래로 해서 하방 양털 깎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거 예측됩니다. 그러면 1시 후에 시장이 빠질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 포인트, 매매 시점을 잡을 때 지수가 보호하권까지 흔들림 이후 마감 근처에 회복, 오늘 못했습니다. 회복하는 부진에서 모습을 보일 때는 지수 흔들림 과정, 보합 마이너스에서 진입, 옆으로 흔들릴 때는 등락 없는 횡보 이후에 마감될 때는 진입은 내일장. 이렇게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쭉 밀어버렸죠. 제가 판단했던 보합 수준까지의 하락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오늘 포지션을 중간에 털어버렸습니다. 만기까지, 종가까지 가져간 게 아니고 14,000, 18,000.
좀 전에 보셨던 게 4만 대 4만이었죠. 2만 개씩을 털어버렸습니다. 외가만 남겨놓고 털어버렸다는 얘기죠. 종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통상의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 대반등이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서 끝납니다. 통상. 근데 오늘은 대반등이 없는 가운데에서 마감이 됐죠. 이 대반등이 없는 가운데의 흐름은 다음날 회복됩니다. 종가 근처의 하락은 통상적으로 다음날 큰 변수가 없다라면 오늘 5포인트, 뭐 6, 7포인트 빠졌던 부분은 내일 바로 회복돼서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시장이 옵션 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옵션 시장의 흐름만 우리가 좀 알게 되더라도 시장 상황에 대한 가격 진행에서의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특히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일 같은 경우는 등락의 장이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 장을 딱 열어보면 압니다. 아, 오늘 장은 위로 흔들 거다. 아래로 흔들 거다. 옵션 만기일 전날 또는 전전날은 한 방향, 방향성을 두고 움직입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외부 변수하고 관계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았다 하더라도 흔들어 버립니다. 보통 아래로 많이 흔들죠. 위로 흔들 때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확 흔들어 버렸죠. 옵션 시장에서 뽑아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진행들이 오늘 만기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달에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달에 나타날 겁니다. 매월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됨에 있어서도 잘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쉽습니다. 만기 주간에서의 흐름은. 타점 포인트 잡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제 시간이 될 때 좀 더 내용을 보강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진행됐다. 요 개념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리뷰죠. 지난주에 이제 셀트럴 헬스케어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측면으로서의 그 해석을 드렸습니다. 일부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상승했고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흐름이 진행될지를 이제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기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난주 상황에서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평선이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기관차를 두고 상방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시기가 약간 딜레이 되긴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면서 음봉으로 며칠 전에 쭉 빼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때 제가 판단해서 교육을 드렸던 내용이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이다. 음봉으로 쫙 빼지만 하락이 아니다. 속임수다. 저점이다. 이게 오히려. 이 양봉은 제가 그려 넣은 겁니다. 이 양봉은 그 다음날 시세가 아니고요. 제가 그림으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양봉을 만들어낸 겁니다. 해당 시점에서의 설명 시점은 이 음봉에 크게 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게 속임수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날 10만 이상의 가격을 회복해야 되고 아닐 때는 매도 그리고 월요일장 장 초반부에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 아니면 매도다. 이게 바닥으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흐름은.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강한 반등에서 흐름이 나타났죠. 목표 가격 12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아니죠. 목표 도달했을 때 매도 관점에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일자별로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해석을 드린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일자별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오너리스크 서령진 회장의 오너리스크에서 장중 순간적인 하락이 나왔죠. 이때입니다. 이때 설명을 제가 교육을 해드리면서 속임수다 이건 속임수다. 이건 속임수다. 일시로 빼는 거다. 오늘장 67,000원 이상 마감 시 속임수 확인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 왜? 절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해당 일에 67,000원 이상 올려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주가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75,000원 가면 우리가 판단할 지점이다. 75,000원에서 해당 가격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보자. 이미 진입을 했지만 더 살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끌고 갈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죠.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캡처를 장중에 떠서 가져온 겁니다.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일부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시는 차트와는 약간 다른 형태이고요. 고점 돌파 이전 단계 흔들림 과정이다. 2, 3일 과정 이 중심 가격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떠야 할 위치는 내일과 모레이다. 그리고 고점 돌파 진행형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단 주가라는 게 100%라는 게 없죠. 단 이 부분은 우리가 주시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관찰하면서 가야 된다. 매도 관점. 주가라는 게 매도되어진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매도 관점에서는 내주 초, 그러니까 오늘이기 때문에 내주 다음 주 초, 월요일 길어도 화요일까지 고점 돌파 흐름에서의 진행이 안 될 때 매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상황을 봐서 이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매도. 가격에 관계없습니다. 지금보다 높다 하더라도 가격이 돌파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첫 장대 양봉 가격의 종가가 지금 종가가 첫 장대 양봉 이거죠. 양대 양봉의 가격을 종가상으로 훼손했을 때 이 가격이 75,500원입니다. 주가가 75,500원 이하로 종가상으로 깰 때는 매도, 변화했다는 거죠. 그 이전 단계에서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내일이나 월요일장에서 고점 돌파 흐름의 가능성으로 주가 움직일 때는 추가로 관심도 가능하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의 내용을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삼성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참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좋은 내용만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왜? 많이 승차 올라탔기 때문에. 무겁죠. 다 끌고 가려 하니 너무너무 많은 그 승찬, 옮겨탄 그 물량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흔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삼성엔지니어 주가를 보시면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은 상승 N자형 패턴입니다. 상승 N자형의 기본 흐름은 지난번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저점이 깨지 않는다는 1원칙이죠. 이 원칙이 진행될 때는 계속 고옵니다. 고. 안 깹니다. 일시적으로 장중에 깨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켜지죠. 제가 그리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켜지죠. 상승 N자 지켜지죠. 기울기가 틀렸는데요. 이렇게 지켜집니다. 여기까지는 상승 N자가 딱 유지됐습니다. 계속 곱니다. 고.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변화했죠. 주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단부의 가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훼손했죠. 그러면 추세가 바뀐 건 아니고요. 주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상승 N자에서 너무 많이 올라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타서 흔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흔들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가격으로 빼거나 기간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뺄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가격을 쭉 빼게 되면 추세가 바뀌어버립니다. 기간으로 빼야 되겠죠. 흔들림으로. 왜? 기간으로 주가가 안 가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심리의 게임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멘탈 흔들려 버립니다. 아, 주식 좋은 줄 알고 샀더니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 매수가에 와서 오르다 말다 그냥 팔아버려야지. 손에 안 보는 가격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관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기관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승 N자의 패턴이 깨졌을 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께 주식을 매도 시점을 잡을 때 이 고점을 잡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꼭지를 잡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정석은 주가가 빠졌다가 대반등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반등 시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때 제가 지우고 주가가 이 고점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점 가격 대반등에서 이 고점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역헤드 숄더형이거든요. 만들어지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 매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거래량이나 주가 흐름에서의 여러 가지 전반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때 따라붙은 물량을 털기 위한 기관의 과정이 진행되는 내용의 종목이죠. 그래서 기간차를 두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종목은 매도할 자리가 첫 번째 상승 N자형이 일단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기관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상승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 종목이 깨지는 패턴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깨야 됩니다. 이 가격이 27,500원 정도 됩니다. 절대 지지선입니다. 이건. 이 정도 수준. 장중에 살짝 깨는 건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장대음보로 밀고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의 모습, 전정고점 지지가 되는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일단 지지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기관 과정 충족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털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주 상승 과정이 나타날 때는 추가로 더 따라잡아도 됩니다. 다음 주에 올라간다면. 왜? 조건식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흐름에서 따라잡아도 되는 흐름에서의 전체 그림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펀더멘탈 분석에서 있어서는 기사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라타서. 이 흐름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진시황에서 체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자동차 업종 최근에 잘 가죠. 자동차 업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틀림없이 갈 수 있는데 가는데 왜 못 갈까 고민이 많았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가벼이 움직이죠. 그러면 최근에 시황이나 또는 뉴스나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현대차냐 기아차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 기아차를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갈 자동차 업종의 흐름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왜 지금 가는지, 왜 지금에서야 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측면에서 보면 지난 코로나 3월 저점 이후에 7월까지 주가가 리바운딩이 나왔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찾은 이후에 고점 돌파 흐름에서의 지수 상승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크진 않았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갔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세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지수 저점에서요. 제자리 걸음 찾아왔죠. 제자리 걸음 찾아온 이후에 일정 구간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흐름입니다. 세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업종이 특징적으로 이럴 때 움직입니다. 현대기아차 사야 될까요? 이미 샀었어야죠. 지금 산다라면 부품주를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업종의 종목들은 동일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주가의 상황을 그대로 다음에도 만들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완성차가 먼저 가고요. 그리고 1차 부품, 1차 부품이라는 건 1차 밴더가 아니고요. 큰 부품주들 있죠. 만도나 현대유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큰 부품업체. 이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부품, 가벼운 화신이나 SL, 물론 화신은 최근에 가고 있습니다. 그 SL이나 뭐 이런 그 소그룹 으로 분류된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리고 나서 갑니다. 이후에. 그리고 확장 부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때 가죠.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의 주가가 움직였던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도 움직임도 또 있습니다. 이때 아주 세게 갔던 그 21년 1월 시점이죠. 이 구간에서 움직였던 시점을 보게 되면 완성차, 현대차가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5일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딱 스타트. 기존의 추세 딱 돌파하면서 7월 15일에 상승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쭉 해서 올라갔습니다. 부품업체는 이제 안 갔습니다. 부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때 완성차는 가는데 부품주는 안 가고 이거 답답해서 미치겠네. 옮겨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습니다. 딱 시차를 2주 시차 두고
7월 30일부터 움직임이 진행됐습니다. 시차는 꼭 2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2차 부품업체죠. 더 작은 부품업체들은 1차 상승 과정에서 안 움직였습니다. 2차 상승 과정에서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세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 조정 구간에서도 더 세게 갔습니다. 다릅니다, 상황이. 주가 흐름에서의 패턴들이.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가 최근 뭐 여기서 가는 것처럼 흐름이 진행되다가 쭉 미끄러져 버렸죠. 그리고 최근 일정 구간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옆으로 제끼고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얼마 못 가서 다시 제낍니다. 이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2, 3일 동안 6만 전후, 6만 아래죠. 진입은 5만 9천 아래에서 분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완성차 다음에 1차 부품. 이거는 화장품 업종인데요. 제가 자료가 이거 끼어 들어간 것 같은데 코스맥스고 오늘 내일 올라갔다 옆으로 누워야 된다는 거래량 의미 있다라는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종. 네이버입니다. 플랫폼 기업이죠.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죠. 탄력은 네이버가 더 좋습니다. 정말 안 가죠. 무섭게 움직입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패턴이 자동차가 갈 때 플랫폼도 갑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정체되었을 때 또 이들 종목이 또 움직입니다. 이들이 갈 수 있는 시장에서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과거의 주가 그 2021년 7월, 6월, 5월 이때 막 그 카카오가 액면부단하면서 주가 올라갔을 때 시총이 2위, 3위였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은 시총이 9위, 10위 정도 될 겁니다. 많이 내려와 있죠. 분위기 만들어졌습니다. 주가 보통 움직일 때 이 하락 추세. 이때는 계속해서 60일 이평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기울기가 하방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가 빠지진 않는데 옆으로 눕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종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주가 안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언제가 이제 온 겁니다. 수평 추세로 바꾸어졌고요. 그리고 전체 짧은 텀에서의 모습을 판단할 때에도 21일 이평 돌아나가는 시점 여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기간 며칠간의 기간 진행되게 되면 60일 이평도 20일 이평도 전환되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주가가 일정 수준에서의 가격이 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겠지만 주가는 이미 일정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공략은 이 차트는 오늘 차트가 아니고 어제 흐름에서의 차트거든요. 어제 기점으로 해서 공략은 20만 3천원에서 20만 8천원 사이 다음 주 중반까지 흔들림 시 모아가는 대응 가능하다. 오늘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옆으로 좀 더 흔들어야 됩니다. 가격은 여기서 조금 상향화해야 되겠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가능했던 거고요. 오늘은 조금 상향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써서 2, 3천원 더 써서 21만원 전후에서 흔들림의 과정에서 진행이 될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하락 가능성 낮고요. 보유시 상승, 기간의 문제이지 결국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전체 기울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바닥 찍어가는 과정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네이버. 현 시점 단계에서 보유하신 분, 물타기의 전략 가능합니다. 우리 8.15 가족분 중에서 노그레이스, 아마 그 그레이스 우암, 뭐 고상함 이런 뜻인데 성은 노씨 성이신 것 같고요. 미국식 이름이 그레이스란 분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랜만에 반등 어쩔까요? 오랜만에 반등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계신 상황 하에서 손실이 계속 확장된 상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지금 시점에서 저점 잡아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장중에 왔다 갔다 할 때 한 2, 3일 정도 흔들림의 과정이 좀 더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씩 내일과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진입하셔서 물타기 공략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자체에서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흔들림에서의 시장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농부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장은 이전과 같이 크게 주가가 밀리고 급락하고 이런 장은 아닙니다. 언제 갈지는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서 지수가 지금의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한 이후에 전환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아실 겁니다.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 이 느낌들은 이제 다 가지고 계시죠. 언제 살지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앞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금 동향에서의 미국의 자금 시장, 통화 시장에 대한 부분이 왜 움직이는지, 어떠한 원리로에 움직이는지, 미국에서는 왜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이 달러에 대한 가격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의 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금리 수준이 안정화됐을 때 주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미국과 디커플링 되어지는데 언제쯤 우리 시장이 전환할지, 지수의 상승이 나타날지. 지수의 상승은 우리 무역 수지라든가 전반의 지표가 긍정으로 나타나는 6월, 7월 전후로 해서 긍정 시그널이 나타났고, 지수는 7월 하반부에 저점 찍고, 저점은 아니고 터닝 포인트, 턴어라운드, 전환되는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5월, 6월 또는 7월 초까지는 해서 중형주나 아주 소형주는 움직임이 절제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형주 섹터에 있는 그간 안 움직였다거나 또는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의 종목들,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로 세팅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장에서의 시장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전반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 시장까지 짚어드리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이 하루 다르게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땀이 조금씩 났는데요. 이제 여름도 조만간에 올 것 같은데 시장도 조금 정제되어 있지만 여름장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께서 올더위 잘 참아내시고 가을장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8.15 가족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